허잼이 가장 좋아하는 화요일 깜짝이야. 한 판부터 홍선혜. 여러분 투자 고민 많으시죠? 네. 오늘은요, 오늘 투자 고수 두 분 모시고 또 화려하게 저희가 이슈 배틀 하는 날입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깜짝 놀랐잖아요. 홍선혜 한 판부터. 지금 옆에 차장님도 깜짝이야. 그러니까 자, 오늘 시장 그래도 활기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까불어봤어요.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1%대 양시장 올라주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장 초반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네. 좀 뒷심까지 끝까지 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배틀 시간 있죠? 네, 화려한 이슈 배틀.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웃고 가셨고 그리고 댓글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N2의 전문가 두 분 모셔가지고 다른 시선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 맞아요. 한판 붙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먹 아니고 토론으로. 토론으로. 썰전으로 저희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려한 이슈 배틀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 두 사람 의견 중에 어느 쪽 편이다, 아니면 공감이 된다, 아니 나는 반댈세.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질문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승자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마당 같대요. 왜?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금희 선생님? 아니 좋죠 뭐. 그래요? 좋죠 뭐. 영광이죠. 네,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우리 도곡센터 차진혁 부장님, 그리고 월요일엔 이분을 만났는데 화요일에도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에 차진혁. 원래 네. 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데 네. 화요일에 이슈 어제 배틀 뵙고 또 보네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은데 다음 주가 불안해집니다. 다음 주도 네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차진혁 네. 부장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예,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차준혁 부장입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 저희 투자자들 가장 고민이 많은 사이트 섹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반도체라는 게 반드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에 있는 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내가 투자한 반도체 왜 이렇게 안 가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이 있는데 부장님, 네. 말씀을 좀 아껴주시죠. 저희가 네, 아직 알겠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았기 네, 그러니까 지금 불안불안하게 네. 어떻게 시작부터 스포. 빠르게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내가 누구 편인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차진혁과 이혁진, 이게 진혁, 혁진. 네네네네.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잘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각 패널 분들께 세 가지 공통 주제로 5분 이내에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이외에는 상호 질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은 무제한으로 받아보는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배틀 주제 공개해 주시죠. 공개합니다. 아니 앞서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대 암호화폐입니다.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암호화폐가 더 효율성 측면에 좋다. 이 주제로 두 분께서 이슈 배틀 펼쳐주실 텐데 네. 이게 사실 너무 약간 반도체도 좀 물려있고 암호화폐는 지금 이렇게 날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두 분이 펼쳐주실 지금 논리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아니 반도체 힌트 주셨으니까 그럼 네, 차장님이 오늘 암호화폐 쪽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맨날 월요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제가 화요일날 주제를 문의하시기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기는 게임이 뭘까? 저도 이기는 게임. 네. 그럼 제가 암호화폐를 하면 암호화폐가 만약에 지면 국내 증시가 이기는 거니까요. 저는 양방향으로 해지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이기는 또. 방법으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축구 한일전 할 때 내기 걸면은 추성훈 일본에 내가죠? 걸면은 예. 뭐 약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의견 지금 벌써 남겨주고 시작도 안 했는데 계십니다. 이겼습니다. 한은사님께서 매번 한쪽이 너무 처지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미장 대 한국. 네.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고 보노님 있습니다. 아니 나와주셔가지고. 보노님이 워낙에 또 선전을 잘하셨어요. 네. 결국에 승자로 가셨고, 여러분들 바램으로 또 저희가 승자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그러면 이혁진 차장님이 암호화폐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차진혁 부장님께서 지금 반도체 네. 선택한 이유 살짝만 들어보고 저희가 5분 발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유만 짧게 좀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돈을 버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사서 더 간다고 버는 게임이 있고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하방 경직이 좀 있어서 끌고 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안정적으로 돈을 투자할 때 큰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 리플이나 비트코인 잘 가고 있는데 이걸 몇 천만 원이나 뭐 1억도 엄청 큰 돈이지만 이걸 10억, 100억을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정말 큰 돈을 투자해도 지금 벌만한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의 시선 오늘 많이 떨어져 있는 반도체냐, 이미 많이 올랐다고 평가받는 암호화폐냐 나눠서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닥에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 5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임은 결국 어떻게 투자해서 언제 투자하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언제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방송 때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소프트웨어 섹터, 뭐 루닉 같은 것도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었고, 네. 엔터나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섹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지금부터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왜 못 올랐는지를 알아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일단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가 이제 연말까지 월 캐파를 4만 장 정도 증설을 하고 HBM 간에서 내년에 월 9만 장 정도까지 늘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증설 참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 단위로 보면 YY로 350% 증설, 그다음에 내년엔 40%밖에 증설하지 않아요. 이유는 지난번에 반도체 이제 디램 관련된 네. 사이클에서 많이 투자했다가 캐펙스 늘렸다가 약간의 배신 당한 다음에 네, 디램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 보면 IT 버블 때도 2년 정도의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관세에 관련된 부분, 네. 대중국 제재라든가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건데 결국은 관세를 내던 뭐 중국 제재를 하던 내가 생산하는 반도체를 더 비싸게 사는 요인이 돼서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은 모자라 보이는데 왜 가격은 떨어지지가 지금 시장의 의문이자 그렇죠.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예, 마지막이 이제 향후 AI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산업이 언제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소라 AI라고 영상 AI가 엄청 막 핫할 것 같았는데 소라. 네. 막상 주춤하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것도 좀 못 맞춰주는 것 같고 최적화가 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첫 번째 일단은 하이닉스가 결국은 가격을 더 받고 증설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자도 잭슨왕이 그렇게 막 다변화하고 싶은 건 TSMC 증설에 맞춰서 HBM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전자도 결국 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냐는 거죠. 근데 이게 가시권이 되는 시점이 저는 내년도 상반기가 될 거라고 보고 보통 반도체 주식이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포지션을 잡으면 1분기 말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수주가 나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AI가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추론의 영역으로 변하면서 크게 달라지는 점 세 가지일 거예요. 첫 네. 번째는 AI 이제 에이전트, 두 번째는 AI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 기업들의 태도, 마지막이 자율주행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늘어난다는 건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건 하드웨어 증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을 내년도 상반기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연말에서 내년도 연초까지 포지션 잡았을 때 가장 좋을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야 되는 건 아니다. 아, 그것도, 그것만 보는 건 아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됐을 때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딱 지금 깔끔하게. 5분 5분 안 됐어요. 깔끔하게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지켜주셨고 네. 이러면 저희가 안 껴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네. 전자단 우리 차장님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닥터케이님께서 오늘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한 주와 견자단의 대결인가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메롱님께서 미래는 AI 로봇 시대다 반도체 화이팅이다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쪽도 지금 네. 불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왜 봐야 되는지 시작해 볼 네. 텐데 그 전에 이 리플이 진짜 핫해요. 맞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 아니 3천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83개월 만에 3,000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밤사이도 지금 계속 올라서 우리 돈으로 네. 지금 3,800원도 네. 넘어서 있네요. 네. 근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암호화폐입니까? 예. 5분 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 그 리플의 상승이 사실 지금의 시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 소송 리스크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됐었던 암호화폐가 많이 오르는 것이고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저변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미넌스라고 하죠.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지는 즉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장을 하기 전에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저는 크게 한 3가지 구간을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현물 ETF 승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수급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됐었죠. 더군다나 이 자금이 미국계 자금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수급 여건은 아주 크게 개선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의 반감기 바로 4월부터였었죠. 즉 지금부터는 4월 이후로는 공급에 대한 여건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여건이 되고 그다음 여건과 그다음에 공급 여건이 개선이 됐는데 자 11월 지금의 사이클은 무엇인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정책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비트코인 2024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11월, 12월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내년엔 뭘 볼 것이냐? 저는 본격적으로 수요 증가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증가가 어디서 오는가? 단순히 미국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워낙에 화두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고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사주겠지라는 것 외에도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뭐랄까요 환율이 방어가 되기 어려운 국가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굉장히 비트코인 실제 결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해 그리고 미국 외 지역의 이제 화폐 이해도가 합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처음 강조드리고 싶은 거 딱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에서 얘기했던 트럼프의 정책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기대감이 뭐에서 지금 기인하는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패권을 주창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달러 패권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 많은 암호화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 자, 반대로 이 암호화폐 진영에서 변호를 했었던 구디 기엔을 SEC 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판이 바뀐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리플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만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을 딱 막고 있는데 이거 자기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한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건데 CBDC 중앙정부가 발행한 전자화폐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걸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네.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을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모두 이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파편되어 있어 보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 자산 시장에 대한 것을 브릿지로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암호화폐 진영이 지금 다른 길을 가다가 트럼프 2025년 시대가 시작이 되면 같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궁금해서 진짜로 우리 주변에서 코인으로 결제를 네, 저- 해요. 이게 정말 아주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비중의 10%는 USDT 그러니까 달러에 패깅된 암호화폐로 결제가 된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블라인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약간 전 데이터에 왜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국 상인들이 동대문에 와서 USDT를 결제를 한대요. 그래요? 이게 진짜 엄청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래서 원화 약세가
당분간 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한다든지 네. 모든 과정에서는 원화가 사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USDT로 쓰기 시작하면 사용자는 뭐 결제를 이제 피지사를 통하면 거의 한 달 뒤에 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받을 때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USDT는 거의 뭐 그냥 바로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미 실사용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네. 단순히 현물 ETF라든지 USDT에 쌓인 적립금 이런 것들 빼고서도 실사용으로 이제 지금 물밑으로 올라온 것이 바로 이 USDT다. 아 근데 우리 아직 제도가 이 시스템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의 모두 발언 5분 발언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주셔야 저희 오늘의 승자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시고요. 저는 서로의 의견도 궁금해요. 서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차진혁 부장이 바라보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네.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 바라보는 반도체 어떤지 두 분의 의견 또 짧게 저희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도 좋고 네, 서로. 질문도 네네네. 좋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제가 오. 투자했을 때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매크로적 관점보다는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24시간 동안 하나의 동일 상품을 동시에 거래하는 게 최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바뀔 때 투자에 큰 기회가 오거든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지 소로스가 네. 과거에 이제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의심이 받을 때도 있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해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제 암호화폐에서 우리가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의 사용이 단순히 상점에서 물건을 거래한다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뭔가 좀 더 명확한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로드맵이라는 게 단순히 트럼프가 뭐 국방 예산 혹은 뭐 정부 예산으로 몇만 개를 산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게 과연 실생활에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는 게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가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그런 걸 들어보고 싶다. 아, 질문하신 거예요? 예, 예.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이제 투자자들과 현실이 오히려 괴리감이 좀 크다라고 네. 보여요. 예를 들면 USDT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패깅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패깅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발행하는 발행사는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USDT를 살 만큼 그 발행사 테더 또는 서클이 미국 국채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지표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의 미국 국채 보유량보다 테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USDT 시장이 커지면서 이 테더가 밀려오는 이 암호화폐 수요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 976억 달러. 전 세계 19위 규모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1167억 달러. 좀 있으면 우리나라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보유자의 지위가 독일보다 높고 우리나라의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신뢰 이슈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테더라고 하는 기업의 순이익이 시티그룹급입니다. 블랙록보다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담보 자산이 무엇인가? 이거 미국 국채이고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순이익을 얼마 내고 있는가? 이게 블랙록급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신뢰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걷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저도 지적하고 싶었던 이제 부분들이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가? 맞아요. 네, 저 사실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죠. 저는 비트코인을 결제한다 그러면 뭐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B2C에서는 문제가 아직까지 많죠. 하지만 국가 간 거래 그리고 수출 무역 거래 이런 것들이 USDT로 이미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는 없고 이미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네네. 비트코인 시티를 건설 중입니다. 맞아. 근데 이 왜 하느냐 황당하잖아요. 엘살바도르는 이미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자 그리고 앞으로 더 보유하고 싶어서 비트코인 시티에서는 무역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B2C, B2G일 수도 있지만 이제 B2C 전에 B2B와 B2G가 먼저 이제 물밑에서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어요? 아, 아니면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반도체에 차장- 대해서. 우리 이혁진 이혁진 차장님이 차장님이. 바라보는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궁금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저도 참 우리나라 반도체 애정도 있고 애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경쟁 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 중에 저만치 앞에 나간 독립적인 어떤 주체,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이 진짜 높고 경쟁자가 산적한 인텔이나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밸류 체인에서 그러면 만약에 생각하셨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엔비디아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영역이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내 밸류 체인으로 좀 주목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궁금했죠, 사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인데 발언은 어느 정도로 발언은 없습니다. 상방 없습니다, 저희.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둘 중에 뭐 사야 되나요? 거기에 있는 장비주 사야 되나요?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 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HBM이 결국은 이 병목 형상이 끝나고 나서 수주의 단가가 올랐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16만 원대 언저리에 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50조에 거의 육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고 38조에 40조 예상하지만 저는 분명히 상반기 중에 단가도 올리고 캐펙스 늘리는 작업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보통 HBM의 캐펙스를 늘린다는 건 D램에 있는 공정을 전환해서 하는 건데 이게 6개월 정도 전후가 걸리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발주받으면 3분기나 4분기부터 또 캐펙스 늘리는 거에 대한 전망이 나올 거고 뭐 내년도에 꼭 40조 이상 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후년도에는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현재 이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약간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은 금기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SMIC라는 기업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국의 물론 반도체가 화공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반도체가 아무리 규제를 때려도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역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나노 단계가 좀 낮은 범용 메모리에서는 가격이 이미 삼성전자가 그런 범용 메모리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한 3분의 1 이하의 가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결국 핵심은 미국에 있죠. 미국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영역에 있는 부분, 뭐 아리스타라든가 아니면 브로드컴 같은 부분과 그다음에 추론의 영역에 있는 부분, AMD, TSMC, 엔비디아 요거를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제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의 영역에 있는 TSMC랑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왜 얘만 뭐 놀라요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시간 더 주시면 왜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사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올리비아님께서 요즘 3프로에서 이 시간이 가장 흥미롭고 진짜요? 수긍이 갑니다. 논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방향성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다. 정도예요. 따뜻하다, 네, 따뜻하다. 따뜻하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질문 어떤 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따뜻한 시간 이제 깨고 네, 또 다시 아예 계속 가야 냉정한 돼. 시간으로. 더 뜨겁게 가야 네. 돼요 지금. 자,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네. 트럼프, 바이든 반도체 규제받은 이 반도체 섹터 회복세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트럼프발 암호화폐 랠리는 이제 끝인가? 고점 찍었나? 네, 비트코인의 재상승 가능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좋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부장님 반도체가 악재가 많아요. 그쵸, 악재가 사실 많죠. 상반기에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미리 보고 지금 눌렸을 때 사기에는 산적해 있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허. 이제 국내 반도체만 보자면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자는 거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형님이 못 가면 아이고. 센티 자체가 좀 회복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에 지금 위기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장 동력 없는 거 아니냐, 원가 절감이나 뭐 재정적인 부분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너무나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네. 이제 실무적인 일을 하잖아요. 고객에게 투자를 받고 돈을 네. 불려준 일을 하는데 저희 PB들 이제 초고액 자산을 거느리는 이른바 스타 PB들끼리 많이 얘기하는 게 올드스쿨과 뉴스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올드스쿨이란 뭐냐? 이제
지점에 세미나를 많이 오세요. 운영하시는 분 애널리스트를 모셔가지고 하이닉스의 PBR은 지금 0.9배고 뭐 금융위기로 최저점이고 연간 영업이익은 얼마인데 밸류에이션은 얼마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관점에서의 삼성전자를 투자할 거면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게 제가 신입사원 때 유행했었어요. 한국형 가치 투자의 핵심은 시장에서 앞서 있는 재무제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틀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사면 결국은 오를 거야라고 했던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AI가 등장하기 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AI가 등장하고 나서 어디에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매니저와 PB는 더 이상 존재 가치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고 그 변화하는 미래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부합되는가? 이제 삼성전자는 해결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D램 쪽에 치중돼 있어서 HBM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HBM에 대해서 결국 수주를 받아가지고 캐펙스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삼성전자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삼성전자를 사면 5만 원 이하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신호를 줘서 5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여기에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5만 원 하야할 수 있지만 5만 원은 어지간하면 하야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6만 원대 후반을 뚫기에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희석시키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두 번째 하이닉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단가를 높게 받고 캐펙스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삼성전자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파운더리에 대한 부분과 HBM의 수요일 부분이에요. 파운더리의 부분은 저는 못 쫓아간다고 봐요. 거기는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TSMC를 지금 가격에서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년도에는 이제 AI 관련 추론 영역은 ASIC이라고 해서 주문형, 맞춤형 추론 영역의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그거를 각각의 니즈를 다 맞춰서 설계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수요일과 설계 능력이 이미 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5만 원대 초반에서 사서 6만 원대 중반에 던지는 걸로의 삼성전자는 찬성인데 이걸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저는 오히려 이 HBM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향의 반도체들은 너무 과매도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조금 올라올 거지만 올라올 때 잘 던지는 부분 혹은 단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하이닉스와 HBM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어제 그 이슈 있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네. 중국에 중국 HBM 주지 마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 영향 반대로 얘기하면 네. 어제 미국의 반도체가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불확실성의 해소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까지 트럼프가 가이드라인을 정할지를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이 가이드라인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중요한 HBM급의 반도체들 대중국 수출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모자란데 대중국 수출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반도체의 생명줄을 갖고 있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제 생각에는 늦어도 3분기 전까지 우리가 실생활에 체감해야 돼요. 자율주행으로 정말 테슬라 손 놓고 탈 수 있구나. 아니면 AI 에이전트들이 뭐 여행을 예약해주고 호텔을 예약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쉬리랑 생활에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네. 쉬리야 뭐 레포트 찾아줘, 뭐 여행 예약해줘, 꽃집 찾아 이런 거를 정말 할 수 있는지를 내년 6월 전까지는 증명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시장의 호흡과 반도체와 여러 가지 산업들의 투자가 과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핵심 키라고 봐요. 이렇게 저기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나 계속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단 나도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네. 아니 차진혁 부장님 얘기할 때는 그렇지 반도체 올라가야지 이혁진 차장님 얘기할 때 요즘엔 또 암호화폐지 이렇게 지금 다수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차장님 사실 뭐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에 워낙 네. 이슈고 강세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제 투기라는 반응,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 팬들이 만든 밈코인, 신종 도지코인이 무려 380배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건 가장 위험한 자산 중이다.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가상화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트코인은 이제는 크게 내려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 상방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파생되는 상품들도 너무 많고 이거 고르기도 힘들고 네. 위험한 요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딱 있다라고 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의 권리를 몇억 개로 나눠서 각자가 우리가 조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게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각이 주식이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크기를 조각 내에서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실제 우리가 NFT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림의 조각을 한 10,000개 발행을 해서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거래되는 이력들을 최근 3년 동안 보면 이 한 가지의 조각의 그림이 1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는 예술적 가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본질은 거의 이제 가격이 높은 것들을 보면 그 그림이나 그 NFT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크기가 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도지코인을 추천을 하는 것은 네. 아닙니다만 도지코인의 최근의 상승 배경도 역시나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테슬라 유니버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사고 싶은데 커뮤니티를 사고 싶은데 테슬라 주식에 대한 부분의 변동성보다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전 도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뭐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은 아닙니다. 네, 주식을 자꾸 말버릇처럼 나오는데 이것이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이제 암호화폐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이 암호화폐가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 관심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오른 자산이 내년도에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제가 예비 수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에서 공화당의 의원들과 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자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숫자가 없었을까요? 숫자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들이 있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한 20만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안 팔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전략 자산을 할 때 얼마를 추가적으로 5년 내에 살까? 한 100만 개를 제시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체 2,100만 개죠. 근데 여기에서 100만 개 정도를 사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 수요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이 트럼프 정부에 딱 들어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패권이 뭐가 있을까요?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달러의 패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달러 결제 비율과 중앙은행의 자산 내에서의 달러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나라들이 화폐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로 된 이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 자산에서 달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의 패착. 이게 각 국에 있던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은 달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결제 비율이 줄죠. 그럼 그 나라 뭐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는 그럼 어떤 화폐를 쓸까요? 위안화. 다른 대체 자산들을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제재를 했는데 달러 패권은 위협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어요. 동시에 USDT 말고 CBDC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제 디지털 화폐예요. 사실상 방식은 똑같고요, 달러랑. 이거를 전자화폐로 바꾼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개념이 도입하고 난 다음부터 오케이, 반갑다 하고 제일 먼저 쓴 게 어딘 줄 아세요? 브릭스예요. 러시아, 중국, 브릭스. 브라질. 오. 네. 반미 국가에서 오케이, CBDC로 우리끼리 트랜잭션 빨리 하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싫어하지 않나요, 미국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에서 얘기한 것이 CBDC 그만하고 USDT 차라리 그걸 쓰자. 왜냐? USDT를 많이 쓰면 달러를 미국채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관문에 USDT가 있고 그 친구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미국 국채를 늘리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이 얘기한 그냥 뭐 제가 그 젊은 층의 지지율 때문에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달러 패권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짧게 제가 또 한 가지 수요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부터 달러 패권이 강해지면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그 아주 이제 펀더멘털이 부실한 신흥국의 화폐가 부실해집니다. 불안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어하는 방법,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근 30년간 방법이 있었습니까?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은 달러에 패킹된 자산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엘살바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모두
지금 법정화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네 스스로 법정화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리 준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미국 내 자산 이제 수요도 셀 것이고 미국 외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친암호화폐 전략이라든지 정책,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규제 완화가 돼버리면은 결국에 부작용이 금융당국 혹은 이런 금융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코인만 네. 너무 친하게 네. 지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단기의 부작용보다 장기의 순작용이 사실 전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바로 1년 전에 한번 그 자산별, 세대별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은 50대 이상이 거의 8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산은 뭘까요? 부동산, 그다음 주식이에요. 이 구조가 안 바뀌면요. 구조적으로 Z세대가 올라오면서 소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NFT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뭐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산 비중도 세대별로 좀 뒤집혀야 되는 것이 미션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그냥 80세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포 DH 클래스트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조합원들 평균 나이가 입주 때 82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것처럼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산 비중이 과연 믹스가 잘 되고 있는가? 이 판을 뒤집을 수는 없을까? 뭐 판을 뒤집는다는 게 좀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젊은 세대들에게 자산으로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로 물론 당연히 밈코인들이 올라가다 빠지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죠. 네네. 네, 근데 그거는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고 암호화폐 시장이 크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젊은 부호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브릭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달러 패권에 브릭스 도전하면은 관세로 맞아요. 관세로 때리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제일 그러니까요. 큰 고민은 달러 패권입니다. 암호화폐 이 자체가 아니라 달러 패권과 그렇죠. 이거는 이 연관이 연결되는 돼 거를 있다. 저는 오늘 사실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논리시군요. 좋아요.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늘려갑니다. 네. 오늘 좀 활기찬 날이에요. 네, 그래요. 짧게만 좋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아니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 오르는 느낌이지? 왜 오늘 뭐 이유가 시장? 있을까요? 네, 시장 잘 주식시장? 가는 이유가 네.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암호화폐 월요일 아닌가? 월요일인가요? 아니었나요? 아, 그럼 부장님께 네. 여쭤볼게요. 네, 먼저 말씀하시고, 부장님 일단.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 해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극단가스로 쏠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키 맞추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그 사실 이 주제가 코인 대 반도체잖아요. 사실 코인 오르면 반도체 올라야 되거든요. 결국은 코인의 최고 시장이 2021년, 22년 팬데믹 때 엄청 올랐다가 망가지면서 나온 악성 재고들을 겹치면서 그때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던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새로운 채굴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연 단위로 YTD로 보면은 뭐 다른 분들 워낙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거의 뭐 정말 그 제3세계에도 속하지 못한 나라의 증시랑 거의 맞아요. 수익률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맨날 뭐 상법이니 금투세니 제가 그때 첫 방송 나와가지고 금투세 해봤자 주식 빠진다고 이미 다 프라이싱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원화 가치가 내려가서 그래요.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냐. 달러가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시점이 12월이라고 보거든요. 12월 달에 지난주에 일본의 BOJ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나올 수 있는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12월 달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른바 조롱하는 국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종목별로 엄청 빠르게 널뛸 거고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거다. 제가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11월 지나가면 네. 12월 달 나쁘지 않을 거다. 일시적으로 트럼프 취임 전까지 국장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라는 건 결국은 큰 자산을 넣는데 네. 내 생각과 다른 시점 혹은 빠졌을 때 더 돈을 넣을 수 있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장은 넣을만해요. 그리고 그거에서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게 반도체,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12월 달에는 적어도 BOJ가 금리를 올린다라는 전망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달러화가 여기서 더 강세로 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할 만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12월 달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지막에 또 반도체 이야기를 넣어주시면서 한 번 또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카테고리 하나 정도 남아있는데 광고 하나 듣고 좋아요. 마지막 네. 카테고리 마지막 이슈 배틀에 어떤 여러분들의 표를 쫙 끌어다닐 수 있는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반도체냐 암호화폐냐. 뭐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 주제 봤을 때 암호화폐냐 주식시장이냐 뭐 이렇게 했어도 어땠어요? 왜냐면 주식시장 하느니 최근에는 코인판으로 간다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워낙에 주식 네.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요. 예.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주제는 반도체냐 암호화폐냐입니다. 전 사실 결정을 못했어요. 결정을. 이분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분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러고 사실 있어요. 저는 너무 올라가 있으면 겁이 더 나거든요. 그건 그렇죠. 차라리 아래에 있는 친구들과 으쌰으쌰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게 자꾸 녹아. 막 계좌가 녹아. 그래도 그니까 차라리 그냥 부드럽게. 어차피 죽는 거 위에서 떨어지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남아있는 오늘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질문은 이렇게 드렸고 서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려볼까요? 네. 어떤 분 먼저 하실까요? 부장님 먼저. 부장님 네. 먼저. 일단 부장님한테.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렇게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해야 되냐 더불어서 조정이 나오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네, 암호화폐 네. 어느 정도 조정폭을 보냐. 그러니까 대충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든 어느 정도 조정 나서 살까요?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요? 알트코인 사야 될까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좋다.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우리 코인 전문가죠. 애널리스트신데. 저 코인 전문가 아닙니다. 중간에 저 계속 제가 뭔가 이거 제가 소명하고 싶다 이런 게 채팅에 코인 전문가는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저 코인 전문가 아니시고.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만 약간 부캐로 나왔다라는 거죠. VVIP의 예. 주식 컨설팅을 네. 담당하고 네, 계십니다. 바이오 화이팅.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조정이 온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잡기가 사실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네 번째 반감기니까요. 과거의 반감기에 어떻게 좀 코인들이 움직였는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차, 2차를 지나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거의 뭐 100배 올랐다가 그다음에 60%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3차 지나서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꼭지는 이제 1차에서는 이제 반감기 이후 360일 이후에 좀 꼭지가 나왔었고요. 2차에서는 반감기 이후 한 500일 정도 됐을 때 꼭지가 나왔었고요. 세 번째는 또 한 번 이제 1년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에 대한 시점을 저는 이번에 과거랑 비슷하게 맞춘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4월 정도가 한 D 플러스 360일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3, 4월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에 미션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10만 달러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항상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는 커뮤니케이션, 즉 내 머릿속의 목표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서로 간에 공유되어 있는 이제 공감되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단위 가격에서 항상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만 달러의 벽을 과연 거기서 순탄하게 넘을지 안 넘을지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만약에 뭐 암호화폐에 대한 추천은 아닙니다만 매매 전략을 짜면 10만 달러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좀 빠지면 비중 확대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해보는 전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사실 앞으로 1월 이후로는 알트코인장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되기 직전에 뭐 이제 리플이라든지 다양한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기 직전 올라가 있는 거죠. 신청이 되어 있는데 네. 트럼프가 돼서 실제 이 디지털 화산 이제 자산에 대한 지능 정책으로 이것들이 다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작년 4월의 사이클을 알트코인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이러한 이제 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김치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기에서 저도 동의하는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주장하는 건 12월에는 거의 끝이 날 거다. 매크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는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를 팔아서 암호화폐를 살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럽니까? 그 빈집인데. 지금 개인 고객 예탁금도 49조 원까지 갔다가 51조 원, 어제 52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빈집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증시도. 증시의 어디 섹터만 빈집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네, 네, 좀 맞습니다. 비어 있다. 예. 이제는 이걸 팔아서 코인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는 절대 없는 거죠. 절대 없고. 예. 10만 달러 기준 일단 세워주셨고요. 네네. 네. 리플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코인 얘기하면 네. 2018년 이제 생각 많이 하는데 그때 3.4달러까지 갔다가 네. 그해 9월에 0.2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조각 됐다라고 다들 17분의 1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은 사실 아무리 뭐 이런 기대가 뭐 ETF 이런 거 얘기 나와도 네.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네. 꼭지를 찍었었던 기간만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느 정도 빠졌을까? 네. 한 60% 빠졌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제가 반도체에도 맨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끝을 알고 달리는 싸움이다. 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 정도에는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반감기 직후 D+3 365일 날 꼭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는 모두가 꼭지를 알고 달리는 싸움이다. 이기 때문에 10만 달러 이상으로 예를 들어 쫙 올라가면 그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계좌를 비우는 이런 그리고 국장하세요. 국장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 쪽에서 코인 나오신지 전문가가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네네. 어디 쪽에서 나오신지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라 네. VVIP 상담을 전문으로 오늘 이혁진 씨가 아닙니다. 국회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혁지 씨입니다. 뭐 약간 좀 바꿔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질문도. 아, 예. 반도체 저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보면 미국은 오히려 하방을 깨지 않나라고 의심도 드는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한 가지 풀려야 될 거는 전 세계 경제의 선행 시장인 한국. 그 한국 시장의 반도체 수출. 이게 사실 최근에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요 바닥에 대해 요 수출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에 이 수출 지표가 그래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아까 이제 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내 트리거로 어떤 트리거로 이 반도체 업종의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나 뭐 이런 게 만약이라도 있다면 뭐 트리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이제 어떤 구도가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좀 요약을 해보면 네.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시장에 돈을 버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특정한 기업 혹은 특정한 기술이 새로 탄생했을 때 최근에 예를 들면 팔란티어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팔란티어는 이제 온톨로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기업인데 네.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있으면 많이 물어봐요. 팔란티어 지금 사도 되냐?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랠리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 1등이 변할 때,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 예전에 GE에서 애플로 변할 때, 그다음에 애플에서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변할 때,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다시 이제 엔비디아로 변할 때잖아요. 그 섹터의 1등과 그 섹터가 속한 섹터 ETF를 같이 샀을 때 그럴 거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반도체 ETF를 같이 사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한국 시장에 해당되는데 네. 첫 번째는 앞으로 정해진 이벤트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 시간 가치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저 이제 HBM에 대해서 단가 상승과 캐펙스 상승이 이제 내년에 있을 거라고 네. 감히 추측하는데 그 근거로 이제 AI 영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산업에 대한 어떤 연평균 40% 이상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인 생활의 도입,
뭐 쉴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자율주행인데 이런 것들의 수요 전망치가 확 올라가는 시점이 오고 그게 결국 HBM의 단가를 상승시킬 거예요. 그래서 수출 지표에서 사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전체를 봐야 될 게 아니라 이 HBM에 대한 캐펙스 증가와 매출 추이가 어떻게 전망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마지막은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수주겠죠. 그렇죠. 예, 요게 제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언제 그래서 되는 거야? 정말 하니?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TSMC가 늘려놓은 캐펙스를 맞추려면 하이닉스 혼자 부담하기에는 하이닉스 그렇게 부담 안 해요. 전자가 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그런 트리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 지표에 대한 둔화는 내년도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한국 시장 왜 이렇게 떨어져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내년도 연평균 성장률 1.9%, 그다음 후년도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해요. 과거에 2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을 때 보면 큰 주시장에 하락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좀 절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관세 정책에 의한 둔화는 결국은 수요의 증가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암호화폐가 저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 언젠가 팔 거잖아요. 많이 파시겠죠 지금. 네. 그럼 이거 갖고 부동산도 사고 많이 빠져있는 주식도 사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한단 말이에요. 소비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에 의한 불황이 소비까지 꺾어버린다면 구조적인 악재가 돼서 주시장을 무너뜨릴 텐데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두 가지. 한국 지금 사도 되나요랑 미국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예, 미국은 소비가 꺾이지 않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안심하고 살 자리는 아니지만 조정이 나와도 대기 수요가 충분히 받아줘요. 지금 한국 특히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샀을 때 최소 3개월을 보유했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상당히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좀 이쪽으로 또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왔다 갔다 지금 해요. 이제 마지막 발언, 호소 발언 두 분께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계속 이어서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들으시면서 오늘 사실 올려주세요. 승자를 가리긴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진짜 막상 막하. 약간 제가 볼 때는 지금 댓글로는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응원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 올리비아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한 표 드립니다. 벌써 선언하셨어요 지금. 지금부터 좀 네. 댓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투자의 가장 큰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바일 산업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AI 챗GPT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년도에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게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AI가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가장 빨리 읽고 쓸 수 있는 GPU가 각광을 받는다면 지금 엔비디아도 이미 추론의 영역에서 매출의 40%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내년도에는 추론의 영역에서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파운더리라든가 뭐 미국의 설계 기업들이나 AMD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네. 사실 아쉬운 건 한국이 AI 시대에서의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할 때 1등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맞아요. 구분하고 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기술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붕괴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붕괴하지 않는다에 베팅하는 사람이 늘 이겼습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에서 지난 100년간 증명해 왔거든요. 팬데믹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하다 올랐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시장의 붕괴에 베팅하고 전자가 3만 원, 4만 원 갈 거다. 반대매만 나올 거다. 이럴 때 주식을 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 인텔의 팻 겔싱어가 사임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반도체 왕국 재건을 이제 꿈꾸다가 어쨌든 경영난에 사임을 네네네. 했는데 특정 뭐 기업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한테도 그쵸.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더 혁신해야 된다. 네. 일단 저는 인텔이 그렇게 된 이유는 1등의 지위를 내려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우리의 삶이 점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대장주만 오르고 주식도 대장주만 오르고 코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1등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 올드스쿨과 뉴스쿨의 차이점은 올드스쿨은 이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가 저점인지를 파악하고 얼마가 올라갈지를 계량한다라면 뉴스쿨은 시대의 패러다임과 기술의 변화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추상적인 능력, 즉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AI가 올해 원년처럼 넘어가는 거라면 이미 투자 시장은 그게 몇 년 전에 선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어떤 퀀트를 통해서 딜링을 하는 매니저들 올해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게 PB나 고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게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 기업과 이 기술이 현재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옥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사장님께도 부탁드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암호화폐인지 네. 코인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 예, 지금 계속 코인 전문가 논란이 계속 채팅창에 있어서 좀 이제 곤란하게 됐는데요. 네. 네,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적군에서 아군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마 25년의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가 달러 패권 때문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지켜지는 과정에서 이 피해를 보는 이제 펀더멘털이 부실한 이런 많은 신흥국들에서 아무래도 암호화폐 수요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암호화폐를 지위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미 ETF의 AUM이 거의 금만큼 쌓여 있고요. 자, 그리고 USDT를 운영하는 테더의 순이익이 시티그룹이나 블랙록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순위에서도 이미 이 테더가 어느 독일보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로운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100회 무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달러에 대한 패권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이미 우리가 동대문 시장에서도 중국 상인들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트랜잭션 측면에서 B2B의 아주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린 친구들의 어떤 투기적인 노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패러다임 시프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아까 가격과 시기적으로도 꼭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자산이기도 하거니와 국장을 팔아서 코인을 사는 일은 이제부터 멈춰 주십시오. 국장 화이팅! 네. 한국시장 화이팅! 네. 좋습니다. 어떻게 좀 집계가 됐어요?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모르겠다. 네, 오늘은 누군가를 응원하기보다는 뭔가 걱정하는 듯한 지금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네. 정확한 집계는 저희 PD님께서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메롱님께서 미래는 로봇, 전장, 반도체 시대엔 반도체에 한 표를 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엔비디아 노마저님께서는 아니 지금 대통령 아들이 저기 코인 거래소 대주주인데 미국이 코인 안 버리면 계속 가는 거지 약간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거든요. 가치투자님께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메롱님께서는 지금 국장 애정러라고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스탭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오늘의 승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승자 공개해 주시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승자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오늘 제가 이기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이기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근데 혁진 차장님께서 국장 화이팅.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이기셨으니까 축하드리고 네. 처음에는 사실 이거 너무 쏠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토론 아닌가 하셨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좀 네. 비등비등했어요. 비등비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자 그리면서 세봤거든요. 근데 진짜 비등비등했어요. 그만큼 부장님도 잘 잠깐만. 싸워주셨다는. 최첨단 시스템 그러니까 나 지금 정자 그리면서 단장 선거로 혼자 계속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옛날 지금 사람들. 여기서 네. 취합을 해주셨는데 정자. 그만큼 여러분의 기대 심리인 거고 맞아요.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지금 반등이 필요하다. 반도체 네.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우승 소감과 오늘 출연 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기셨습니다. 한 말씀. 네. 네, 소감으로 저 코인 투자 전문가 아니고요. 매주 월요일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맞아요. 이제 월요일 날 좀 시청을 해주셔서 이러한 오해가 제거되길 좀 간절히 요청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좀 다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부장님도. 부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항상 이제 그 서두에 나왔던 거를 마무리할 때 같이 되새김질하는 편인데
일단은 시장에 붕괴에 배팅하지 마라라는 격언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시장이 사실 여러 가지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코인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도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특히 저도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디가 바닥이지 언제가 바닥인지 알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언제 찾을 수 있냐?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그 산업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국장에 대해서 12월 달은 좀 의미 있게 봐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지간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근당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타임각 네.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양시장 1.6%대 나란히 상승세 유지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어떤 시간 준비되어 있죠? 우리 수상은? 또 해외 주식, 해외 주식. 네, 네, 여러분들 또 알아볼게요. 미국 주식 그리고 네. 해외 주식 또 저희는 M7 말고 그러니까요. 거대한 것들 말고 정말 유망한 종목들 맞아요. 새로 보지만 건강한 친구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